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재혼 배우자의 딱 한 가지 증언, 검찰은 진땀을 흘렸다입니다. 자, 검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진땀을 흘린 걸까요? 자, 유동규 재혼 배우자는요, 지난 20일, 4월 20일, 그러니까 김만배가 증인을 섰던 바로 그날에 같이 법정에 섰습니다. 김만배가 4월 20일 오후에 그 법정에 섰고요. 유동규 재혼 배우자는요, 오전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날 유동규 재혼 배우자는요, 상당히 좀 유난을 떨었어요. 저는 이게 유난을 떨었다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유난을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너무 지금 긴장이 돼서 너무 무서워서 증언을 못하겠다. 증언을 못하겠으니까, 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인 그 통로로 온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들어와요. 그리고 법정에 들어와서도 김용 그 부원장하고 직접 대면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요. 김용 부원장을 병풍 뒤로 내보내고 자기는 병풍 앞에서 병풍을 쫙 쳐놓고 법정에다가 병풍을 쫙 쳐요. 그래서 방청객도 못 보게 하고 그 김용 부원장도 그 병풍 뒤로 가게 만들고 그래 놓고서는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얼굴을 보면 증언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난을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방청객도 못 보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아마 본인한테 찾아오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유난을 떨었고요. 그리고 이날 유동규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신뢰 관계인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법정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재혼 배우자가 증언을 하는데 한마디씩 코칭까지 했어요. 불쑥불쑥 끼어 들어가지고 지가 뭐라고. 지가 증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배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좀 버벅거리니까 지가 팍 나서가지고 막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위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난을 떨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튼 이렇게 유난을 떤 유동규 재혼 배우자. 자, 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재혼 배우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가방을 가지고 있는 걸 정말 보았느냐, 그리고 돈이 왜 이렇게 많냐, 또는 돈가방 갖다 주고 왔다고 해서 빨리 갔다 왔네, 이런 얘기를 정말로 했었느냐, 그리고 유동규가 세 번째 돈을 전달할 때 이른바 경기도청 북측에 있는
근린공원 벤치에서 세 번째로 돈 2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할 때 그때 레니게이드를 타고 진짜 함께 갔었나 안 갔었나 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재혼 배우자가 예 돈가방 받습니다. 전달할 때 함께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찌 된다? 예.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해 줬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날 이 재혼 배우자는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증언을 거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증언을 거부한다. 자, 이날 재혼 배우자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는요. 이것도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유동규가 백팩에다가 돈을 잔뜩 집어넣고 돈을 뭐 2억인가 몇 억인가를 집어넣고 메고 나갔다라고 했고 그 백팩이 집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동규 재혼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백팩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했었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보도 내용이 이겁니다. 유동규 동거녀 진술, 여기서 동거녀라고 했네. 김용에게 돈 전달할 때 쓴 백팩이 있다. 아니, 백팩이 있으면 어쩌라고. 그 백팩에 돈이 뭐 돈가루라도 묻었나? 아니면 돈에 지문이 있어가지고 백팩에 지문이라도 찍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전달할 때 쓴 백팩이 있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를, 이런 내용을 뿌려요. 단독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자, 어쨌거나 돈 전달할 때 쓴 백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백팩을 진짜 네가 갖고 왔니? 너 봤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이 재혼 배우자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혼 배우자는요. 그게 돈 전달할 때 쓴 백팩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백팩이 있는 거는 맞대. 예. 그래서 그 백팩을 갖다 준 것도 검찰에 갖다 주기도 했었대. 하지만 거기에 돈 전달할 때 썼는지는 진짜 잘 모른대. 황당하죠. 자, 어쨌거나 이날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재혼 배우자는요. 쓸만한 진술을 거의 안 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쓸만한 진술은 없었고 기억나지 않는다, 증언하지 않겠다, 증언을 거부한다 이 얘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증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왜 불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 배우자가 진술을 할 때 유동규는요.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유동규는 그 전부터 이 재혼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유동규가 지난 3월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른바 정치자금 20억 사건, 이 사건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게 아니죠. 김용 부원장만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김용 부원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어쨌거나 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어요. 여러 번 나섰어. 여러 번 나섰는데 그 와중에서 자신의 재혼 배우자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술이 막 엇갈리기도 하고요. 말을 조금씩 더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진술을 할 때 신경질적인 반응마저도 보였습니다. 특히 유동규는요, 자신이 이제 증인을 섰을 때, 증인으로 진술을 할 때, 그 법정에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될 때마다 대단히 좀 불쾌해하고 되게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재혼 배우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처, 원래 결혼했던 조광지처가 있는 거죠. 그 이혼한 전처한테 매달 양육비로 500만 원을 줬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양육비로 월 500만 원을 줬대요. 월 500만 원을 양육비로 준다? 와, 많이 줬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2020년 12월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는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는 월 500 정도의 급여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급여 수준의 양육비로 500만 원을 주고 나면 자신의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이 재혼 배우자가 포르쉐를 샀다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포르쉐를 샀냐고. 게다가 큰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학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 돈 많은 돈을 썼느냐? 양육비로는 어떻게 줬으며 네 생활비는 어떻게 했으며 또 포르쉐는 뭔 돈으로 샀으며 자녀 유학비용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혼 배우자가 중요한 증인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올 때 유동규가 자꾸 짜증스럽게 심하게 멘탈이 흔들린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심하게 흔들렸던 데가 이 포르쉐 부분이었어요. 1억 4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1억은 현금, 4천만 원은 할부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났으며 혹시 그 돈이 남욱한테 돈 받았던 거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욱한테 8억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억 4천만 원은 되돌려주고 1억은 지가 챙겨 먹고 6억만 줬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그 1억 땡겨 먹은 거 혹시 이게 이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재혼 배우자가 돈을 현금을 현금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포르쉐 매장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다시 그거를 돌려받아요. 그 계좌이체를 받아요. 그걸 다시 또 돈을 어디 또 보내. 돈이 왔다 갔다 해. 1억이. 도대체 이거 왜 왔다 갔다 하나? 이거 뭐야? 이런 부분도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뭐 뚜렷하게 설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포르쉐를 산 값이 1억 원이 왔다 갔다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혼 배우자의 입장과 내용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혼 배우자 입을 다물었죠. 포르쉐 부분은 그랬어요. 내가 포르쉐를 샀는데 이게 다시 팔아야 되겠다. 얘가 중고차로 팔았다. 근데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그렇게만 설명하고 또 대체로 보면은 뭐 증언을 다 거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날 그 법정 상황을 보도한 언론들은 다 사실혼 배우자가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증언은 거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세요. A씨가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재혼 배우자,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 A씨는 검찰 및 피고 측의 집요한 설득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에서 6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려던 5억 원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피고인,
즉 뭐냐면 유동규죠.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도 증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증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내가 돈을 본 적이 있다. 내가 같이 간 적이 있다. 라고 했으면 유동규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신빙성이 없어진 거죠. 증언 자체를 거부해 버렸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이라면 진술을 했겠죠. 근데 사실이 아니니까 진술을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진술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그게 더 맞는 그 추론이죠. 근데 지금 언론의 태도가 뭐였어요? 이재명이 마치 해코지를 할 것처럼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실제로 법정에서 검사가 묻습니다. 해코지 당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 부분은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언론은 마치 그 해코지 당한다는 것이 해코지의 가해자가 이재명인 것처럼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법정에서 나온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코지를 하는 주체는 검찰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검찰이 위협하고 검찰이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유동규가 자신의 증인 신문에서 아주 돌발 진술을 하나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재혼 배우자와 같은 검사실에 불려와 가지고 대질 신문을 한 적이 있다. 검사한테 내 마누라까지 불려와 가지고 대질 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툭 해버립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었어요. 누가 뭐 이렇게 딱히 물어본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610호 검사실이었대요. 자,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2022년 10월 초에서 중순경,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로 지금 확인됐고요. 장소는 중앙지검 610호 검사실인가 601호 검사실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유동규와 같은 검사실 안에서 거의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재혼이고 뭐 초혼이고 뭐 따지지 말고 마누라가 있는데 내가 지금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는데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아. 그런데 내 옆자리 마누라가 앉아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어. 이거 뭡니까? 정신적인 고문이죠. 너 말 안 들으면 네 마누라도 감옥에 가둘 거야? 이 얘기죠. 오만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떡하지? 내 새끼는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다 될 거예요. 검찰은 이런 점을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의자가 흔들리게끔, 그래서 자신들의 회유와 협박에 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일단 배우자를, 가족을 같은 검사실에 불러놓고 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학대예요. 이건 학대. 달리 말해서 고문이죠. 이런 짓을 했다고 유동규가 갑자기 푹 튀어나와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검찰이 난리가 났지 뭐. 유동규는 이 말을 해놓고 아마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잘 모른다?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아니란 얘기네, 그지? 한 번이면은 한 번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근데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른다?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얘기 아니야? 자,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느냐? 처음에는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란히 앉은 건 아니고 유동규는 검사가 유동규 배우자는 검찰 조사관이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한 사무실인 건 맞아. 610호 검사실인지 607호 검사실인지 거기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서울중앙지검 6층. 유동규 우리가 뭐 그렇게 딱히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사 방법은 불법이죠. 이건 고문 아닙니까? 이런 식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행위를 한 검사는 탄핵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미중 검사가 한 거 아닌가 싶네. 제가 볼 땐 이 수사라인 전체가 탄핵 대상이라고 봅니다. 여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재혼 배우자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니? 물어봐야 되겠지. 진짜로 너도 그렇게 있었니? 자, 이에 대해서 재혼 배우자는 답을 일단 처음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 묻다 보니까 결국에 동반 조사를 받았다는 걸 실토를 해요. 그게 607호인지 하여튼 서울중앙지검 6층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발끈해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려고 들어요. 뭐라고 유도신문 하냐. 근데 유도신문도 말이야. 내가 보면서 참 웃겼던 게 유도신문을 아예 그런 적이 없었다. 네가 착각한 거지. 이렇게 몰고 가야지 좋잖아. 근데 검찰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착각했다라고는 말 못하니까 잠시 있었던 거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 요걸 자꾸 유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자꾸 묻습니다. 너 오전에 조사받으러 왔지? 그리고 너 또다시 백팩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백팩 가지러 가서 백팩을 가지고 왔을 때는 유동규가 없었지? 그러니까 잠시 있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해요. 근데 잠시든 장시간이든 내 마누라가 거기 불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상황 아닌가? 검사 새끼들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거야 도대체? 한번 내가 지들 마누라랑 지들 새끼들만 불러 붙잡아가지고 해볼까? 한번 그래보고 싶네. 과연 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그게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내 마누라가 검찰 수사실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에? 그런데 뭐? 잠깐이지. 대가리를 깨불라. 이게 검사라고 진짜 아우 씨 진짜. 이 검사가 뭐라 얘기를 그래요. 오전에 왔지. 근데 조사받다가 금방 백팩 가지러 갔지. 갔다 오니까 유동규는 없었지. 그러니까 금방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 그러니까 이 재혼 배우자가 네네네네 이래버려요. 자, 그런데 이 발끈한 검사에 몰아가기에 열받은 변호인이 바로 반박에 나섭니다. 오전에 조사를 받았지. 그게 610호인가 뭐 거기였지.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백팩 가지러 갔었지. 점심시간 때 갔었지. 오전에 계속 조사받고 점심시간이 됐을 때 간 거지. 예? 그래서 점심 먹으러 어디까지 어디 갔었지까지 다 나와요. 어디 갔었지.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백팩 가지러 간 거지. 딱 그렇게 얘기하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혼 배우자가 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유동규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 그지? 같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백팩을 가지러 갔고 백팩 가지고 왔을 때는 유동규 없었던 게 맞고 그지? 그래 그때 10층인가 거기서 조사를 또 받았지? 딱 묻습니다. 네. 자, 마치 몇 분 안 있었던 것처럼 검사는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몇 분 안 있었고 뭐 몇 시간이 됐었고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불려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정신적 고통이자 고문 아닌가? 검사 새끼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얘들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남의 고통에 공감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 저는요, 이런 짓을 한 검사는요, 탄핵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아니, 뭐 검사가 깡패야? 이게 무슨 이런 짓을 다 해요? 이러고도 검사가 뭐 정의 운운합니까? 법과 원칙, 이게 원칙이야? 이게 법이야? 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한동훈은 이딴 짓을 해놓고도 지금 법과 원칙을 따집니까? 진짜 주디를 확 그냥, 아유, 씨. 난 이제 한동훈한테 묻고 싶어요. 마누라 불러다가 네 옆자리에 같이 세워놓고 한동훈 니 솔직히 그 얘기하고 싶어. 한동훈 니 인사청문회 할 때 니 마누라 부를 걸 그랬나? 같은 자리에 한번 앉아볼래?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국정조사 한번 해볼까? 여러 거 나 좀 묻고 싶어. 한동훈 니도 한번 해볼래? 나 같으면 좀 그랬을 텐데. 나는 좀 못돼가지고 한동훈 같은 애들한테는 그러고 싶어. 붙잡아 놓고 야 한동훈 니 마누라 불러다 놓고 한번 해볼까? 니 인사청문회 할 때 니 마누라 니 딸내미 불러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해볼까? 좋겠다 이 새끼야. 나 같으면 다 바로 그랬겠다. 에이씨.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 그 당직자고 국회의원이고 너무 착해.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런 놈한테는 이렇게 좀 못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모범생이야 아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짚어봅시다. 과연 그렇다면은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마치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재혼 배우자가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재명이 마치 새꼬지를 할 것인 양 그게 겁나서 내가 진술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겁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채널 A 보도 내용입니다. 유동규 배우자 증언 거부. 혹시 해코지 받을까봐 불안하냐? 관련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남편이 해코지 당할까 불안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너한테 뭐 해코지한 게 있냐? 협박한 거 있니? 아니면 이재명 측에서 너한테 무슨 의사 전달이나 이런 거 한 적 있어? 아니면 이재명이 너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 적 있어? 없죠?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불려간 것은 검찰이고요. 검찰에 불려가서 지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검찰이겠죠. 검찰 때문에 겁이 난 거 아닙니까? 이날 재혼 배우자가 증인을 서고 있는 와중에 유동규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말할 때마다 자기가 대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몇 번을 했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자기가 막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판사가 제지를 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 자칫 잘못하다가 검찰 때문에 검찰이 저 사람을 또 감옥에 집어넣지 않을까 걱정했을 거야. 실제로 지금 유동규 재혼 배우자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물론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자기 딴에는 두려울 거예요. 심지어 무슨 상태도 있었다? 구속영장까지 한번 청구가 된 바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수면제 먹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자, 이렇다면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탈자가 있었네요. 자, 뻔한 거죠? 검찰인 거죠. 검찰은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이 아닌 것처럼,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뻔뻔스러움이 가능한 이유는 언론에서 검찰의 이런 그 망나니 같은 짓을 감싸주고 숨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지금 현재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고요. 윤석열이 대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이 검찰 법조 기자단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그들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어요. 없애야 합니다. 아니, 이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애들은 언론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덕님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